안녕하세요. 유대현 나경선 내과의 나경선. 네, 유대현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늦게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진찰을 하게 되죠. 우선 문진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강의 진단에 가능한 진단을 추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학적인 진단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초음파를 가지고 우리 관절에서는 어떤 조직들을 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뭐 초음파 그러면은 보통 복부 초음파 뭐 또는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관절 또는 그 주변 조직에 대한 그 근골격 초음파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절 초음파는 주로 이제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관절 주변 조직들, 대표적인 게 뭐 근육이죠. 뭐 그다음에 힘줄, 뭐 인대, 또 관절 안에 연골을 또 직접 볼 수도 있거든요. 또 뼈의 어떤 변형의 여부, 또 신경의 문제, 또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보는 그 활액막염, 활막의 염증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 진단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방사선, 단순 방사선이 있고 뭐 MRI, CT 같은 것들은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검사도 거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 쉽게 이제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방사선과 그 초음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서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뭐 엑스레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엑스레이가 사실 굉장히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1차적인 검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엑스레이는 사실 이제 뭐 골절 같은 그 뼈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가장 탁월한 검사이기도 하고요. 또 뭐 관절염 같은 경우 관절이 나빠지는지 여부를 그 확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절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관절에만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뭐 힘줄, 인대, 뭐 이런 또는 신경 이런 연부 주변 조직은 전혀 그 엑스레이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또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초기에는 이런 뼈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힘줄, 인대, 뭐 신경 또는 활막 이런 것들의 그 조직을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관절을 이렇게 만져보고 돌려보고 하면서 하는 그런 동적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진단을 더 제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주사를 초음파 유도해서 더 정확하게 놓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방사선 노출은 전혀 없고 또 초음파 기계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진료실에 두고 환자 진찰하면서 바로 진료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또 비용도 뭐 엑스레이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MRI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사실 하시는 선생님이 이 초음파 기기를 작동시키면서 그 영상을 얻고 또 그 결과를 판독하기 때문에 그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초음파의 물리적인 특성상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조직을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 뼈에는 그 초음파가 전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뼈 안에 내부의 문제는 전혀 진단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뭐 공기가 있는 경우도 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또 이런 공기가 있는 구조물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초음파는
이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떠오르는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희 병원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초음파를 시행해서 관절염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 14세고요. 1년 전부터 그 관절의 통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팠는데 2주 전부터는 또 손가락 발가락의 통증이 그냥 고정돼가지고 아파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인 것처럼 이제 붉은색 원 안에 있는 관절들이 아팠던 관절인데 이렇게 저희가 진찰했을 당시에도 조금 부어 있고 누르면 압통이 있었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뭐 전혀 엑스레이에서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환자의 그 초음파 검사를 보기 전에 이제 활액막염이라는 그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원래 활액막은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지면서 이게 관절 안에 있는 연골과 이렇게 뼈를 손상시키고 나중에는 또 관절의 변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에서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활액막 염증이 생기면 그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굉장히 그 검고 두꺼운 뭔가가 보이죠. 이게 이제 두꺼워진 활액막이고요. 또 이거를 도플러라고 하는 또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면 이 내부에 그 혈류, 그 피가 혈액이 좀 많이 통하고 있는지를 아는 검사인데 보시면은 내부에 그 빨갛고 그리고 파란 그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많을수록 그 염증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액막을 초음파로 아주 쉽게 그 정도를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면 이게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인데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될 관절을 싸고 있는 이 활액막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 주변의 뼈를 보면은 뼈는 아주 매끈매끈해서 아직 뼈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거는 이제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 엄지발가락에 보면 위에 손가락보다 훨씬 뭔가 검은 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이게 활액막이 훨씬 더 두껍고 또 네모 박스 안에 아까 보였던 도플러 사진인데 파랗고 빨간 것들이 많이 보이는 굉장히 염증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번째 발가락의 측면을 본 건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 안의 뼈는 이렇게 굉장히 하얗고 아주 매끈매끈한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게 끊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뭔가 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벌써 이제 관절염 때문에 활액막염 때문에 뼈에 손상이 생긴 그 소견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측정해 보면 2m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뼈의 손상은 앞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이 환자는 그러면은 1년 전부터 이동성 관절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는 우리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해도 관절이 부어 있을 가능성이 좀 적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재발성 류마티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관절 주위 연부 조정만 부어 있는 소견이 우리가 초음파에서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은 이 14살 학생인데 발가락은 증상이 별로 없었던가 보죠? 생각보다 발가락 통증은 뭐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도 보면은 벌써 뼈에 손상이 생겼던 케이스죠. 네. 그 증상이 없다고 해서 꼭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진찰하는 의사가 열심히 잘 진찰을 하고 또 초음파를 하면 숨어있는 병변도 우리가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할 때 이렇게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래가는 장기적인 질환이니까 또 환자가 중간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왔을 때
이게 과연 관절이 아픈 건지 아니면 활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감별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텐데 그 경험하신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뭐 르마티스 관절염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악화와 호전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죠. 굉장히 약을 잘 드시고 조절이 잘 되신 분들도 갑자기 어디인가가 아파서 병원을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이제 이 환자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고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유병 기간을 가진 관절염 환자였고요. 근데 10일 전에 갑자기 손목 안쪽에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손목 위쪽에 이렇게 약간 부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좀 기다랗게 좀 부어 있고 누르면 압통이 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찰상으로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손목 관절은 워낙 류마티스에서 잘 오니까 손목 관절 전체 염증인가 아니면 또 이 안쪽에 보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힘줄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힘줄들의 염증인지 아니면 또 이쪽에는 또 손목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 아주 큰 힘줄인데 그 염증인지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시행했고요. 결론은 손목을 구부려주는 요측 수골 굴건 좀 어렵죠. 그 힘줄의 염증입니다. 손목 주변에는 그 힘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힘줄들은 건초라고 하는 얇은 막, 그 활액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액막은 정상적으로 너무 얇아서 초음파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견인데 이게 힘줄이고 위아래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힘줄 위아래 이제 거묻고 두꺼운 뭔가가 이렇게 힘줄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두꺼워진 활액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측면으로 돌려가지고 도플러 검사를 했더니 역시 빨갛고 파란 그런 혈류들이 많이 보이는 굉장히 활동성이 큰 그 힘줄의 염증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괜찮고 손목 특히 아주 한 군데에 힘줄의 염증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드시는 그 르마티스 약물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소적인 이제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초음파를 유도해서 주사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 동영상인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꺼워진 활액막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주사를 이렇게 주입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잘 치료가 되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이렇게 좀 그 르마티스 관절염으로 그 치료 받다가 중간에 악화된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그런 방침을 결정하는데 이게 초음파가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실제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오래 근무할 때는 이 초음파 검사하는 것을 이제 시키기만 하고 구경도 잘 안 했는데 네. 실제 나 원장님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직접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이 초음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는 이제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 어떤 증상이 있는 관절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프면 대부분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지 않고 다른 과에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어깨가 아프시거나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런 분들한테도 뭐 신체 검사나 검사에서 어떤 특이한 의심되는 게 있을 때 초음파 진단이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사실 뭐 저희 르마티스 내과에 르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오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 많이 아프신 그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초음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고 이제 1년 전에 발생한 그 양쪽 무릎에 통증을 오셨고요.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뭐 전혀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무릎의 뭐 해부학을 좀 알면 좋은데
간단하게 보면 무릎 내측 안쪽에 보면 그 내측 반월상 연골 또 다른 말로 뭐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여기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의심해서 이제 초음파를 시행했고요. 이쪽은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검은 게 물이거든요. 무릎 안에 물이 조금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판 또는 반월상 연골인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커져 있고 중간에 검은색의 뭐 이렇게 금같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좀 밀려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반월상 연골이 퇴행성으로 좀 변성이 되면서 좀 파열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엑스레이에서 보이듯이 뼈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잖아요. 연골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이 뼈를 덮고 있는 이 검은색의 띠 모양 연골인데 연골은 아직 닳지 않은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무릎 뒤쪽으로 보면 오금을 보면은 이 무릎 앞에 있는 물이 뒤로 넘어가 가지고 뒤쪽에 그 베이커 낭종이라고 하는 곳에 좀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엑스레이에서 정상인데 무릎 통증을 오신 분들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초음파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반월상 연골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반월상 연골은 이 초음파 검사로도 진단이 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은 MRI가 더 낫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반월상 연골은 내측에 깊이 있는 부위는 이 초음파로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으면 결국 이제 MRI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통증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69세 연자 환자가 이제 2달 전에 발생한 어깨 통증을 오셨고요.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아파지고 하는 그런 상태로 오셨는데 이제 어깨 해부학을 잠깐 보시면 어깨는 이 관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를 회전근개라고 그러죠. 그 회전근개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힘줄이 극상근입니다. 이 극상근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여기가 먼저 찢어지면서 다른 힘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어깨가 나이 드시면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회전근개의 손상, 파열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오십견, 또 루마티스나 퇴행성 같은 관절염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목 디스크가 통증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목 디스크에 의한 이런 방사통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진 찍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봤더니 이제 극상근인데요. 이 극상근은 원래 이렇게 표면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볼록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걸 돌려서 보면은 이 중간에 힘줄이 중간에 끊어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검게 비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극상근의 파열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통증을 오신 분들도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회전근개 파열도 초음파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사실 관절 초음파를 하신 분들은 어깨 초음파가 관절 초음파의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MRI를 찍어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회전근개 파열들도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비교적 그 경제적인 그 가격으로 다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아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음파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해부학에 대한 우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경험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무릎 사진도 보면 그 초음파가 나오기 전에는 엑스레이를 봐서 관절강이 좀 좁아져 있거나 이러면 그레이드 2, 3, 4 이렇게 주게 되는데 환자가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 엑스레이는 좁아져 있지만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 연골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아마도 이 중간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렇게 관절이 좁아져 보이는 이런 이제 과 진단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니까 환자를 보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통풍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통풍은 제가 이제 정년하고 나온 지 1년 4개월 됐지만
1년 4개월 동안 본 통풍 환자가 한 30년 동안 본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네, 하게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진단하는데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통풍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네. 사실 뭐 통풍이 진짜 뭐 요즘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유대원 교수님 밑에서 그 공부할 시절에는 중년 이상 남성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개업한 지 20년 좀 됐는데요. 나와 보니까 이거는 뭐 20, 30대 아주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환자 케이스는 잠깐 보겠는데 44세 남자 환자고 이미 7년 전에 통풍을 진단 받았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틀 전에 갑자기 발가락이 아파서 왔고요. 이분의 이제 병력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치료를 하다가 말다가 아프면 또 하다가 말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신 차리고 약을 잘 먹기 시작했고 요산도 이제 정상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아파서 오신 거죠. 뭐 이유는 뭐 술이죠, 술 잘 줄이지 못해갖고 오셨고요.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좀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뭐 통풍 이미 진단됐지만 초음파로 염증의 상태 또 그 단계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발가락 안에 이렇게 검은 게 물입니다. 이제 물이 조금 차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활액막이 두꺼워져 갖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변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가락의 안쪽을 되게 초음파를 대봤더니 요 발가락 안쪽 그 싸고 있는 그 관절낭이라고 그러죠. 관절낭에 굉장히 그 진하고 아주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 통풍 결절이거든요. 요산의 그 결정들이 뭐 수만 개가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건 초기에도 이 통풍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이 환자는 보면은 발가락에 그 연골의 표면에 이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아프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요산의 결정들이 여기 연골 표면에 침탁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통풍의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초음파가 통풍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결절의 유무를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 유도하에서 또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둘은 이렇게 이제 관절액을 뽑아서 직접 검사도 하고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이제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네. 이제 통풍은 환자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되는데 중간 어느 정도 치료하면 또 아프지 않으니까 또 약을 또 소홀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연구를 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산이 6.0 이하로 맞출 수 있는 환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봤더니 약 한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도 약을 잘 안 드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하는 것이 이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환자들한테 열심히 경고도 하고 그 겁도 주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의사만의 힘이 아닌 뭐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의사와 간호사와 가족이 전부 다 합심을 해야 되지 의사 혼자만으로는 환자를 당하기 어려워요. 자, 아까 한 환자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우리가 관절강 또는 관절 주위 어떤 조직에 주사를 치료해서 주사를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킨 걸 보셨는데 초음파 유도 관절 주사 또는 관절 주위 주사 이런 것들이 환자의 증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아까는 그 근초염 환자의 그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제가 뭐 한
사실 관절 초음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됐고 최근 10년 전부터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관절이나 관절 주변 조직에 주사를 놓을 때 그냥 열심히 만져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잘 놓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뭐 저희 류마치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정형외과 쪽에서도 이런 초음파를 활용해서 그 주사의 정확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 논문을 잠깐 인용을 한 건데요.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주사를 놓게 되면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봤더니 아주 정말 뭐 아주 많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해도 한 79%? 보통은 한 50%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뭐 95%에서 100% 거의 뭐 100% 정도의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초음파 유도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 주사를 놓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뭐 신경이라든가 뭐 혈관, 힘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 피해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주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깨 관절에 초음파 유도를 하는 걸 잠깐 보여주면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요. 한 손으로는 이제 이 초음파 프로브라고 그러죠. 초음파 탐촉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바늘을 잡고 양손을 써서 이게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측에서 이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관절 안이거든요. 관절 안에 바늘 끝이 도달할 때까지 쭉 집어넣고 도달한 거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주사를 넣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사액이 직접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정말 제대로 높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힘줄 주사도 보여드렸는데 이 아까 보여드린 그 손목의 그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힘줄은 사실은 이걸 만져가지고 주사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가 크지 않고 얇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약을 넣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 건초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주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보면은 이제 과거 이 초음파 없이 블라인드로 경험으로 치료할 때는 잘 들어갔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간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큰 관절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관절에 주사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약간 이제 스필로버 돼서 피부에 약화가 오거나 탈색이 변화가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뭐 마무리를 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음파가 우리 류마티스 질환의 진료와 진단과 치료에 이용한 게 한 20여 년 됐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내 류마티스 분야에서 초음파 기술이나 활용이 나경성 원장이 두 번째다 이러면 굉장히 섭섭해할 정도로 엑스퍼트인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험 중에서 야 이거는 한번 내가 꼭 시어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자랑 좀 해보실까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열심히 환자를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그 초음파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했던 케이스를 좀 너무 흥미로운 케이스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0세 남자 환자고요. 그 6개월 전에 이렇게 발생한 그 사진처럼 보이는 손등의 세 번째 관절이 아파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 뭐 프롤로 주사다, 뭐 체해 충격파 같은 여러 시술들,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고요. 근데 또 우연히 하도 안 나서 이게 류마티스가 아닌가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또 류마티스 인자까지 양성으로 나와서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하에서 또 대학병원에 류마티스 내과 진료까지 보고 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병력을 청취해 보니까 6개월 전에 이렇게 벌초하다가 나무에다가 좀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서 넘어갔었는데 그런 병력이 있었고요.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이게 세 번째 그 중수골의 표면이거든요. 이거는 건강한 쪽이고 이건 아픈 쪽입니다.
이게 이 뼈 위에 원래 정상에서는 안 보이는 이렇게 동그랗고 작은 게 뭐 하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 방향 돌려서 봤더니 기다란 이 막대기 모양의 뭔가가 이렇게 관절 안에 깊숙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병력상 그 나무에 부딪히는 것도 있어서 혹시 이게 나무 아주 작은 조각이 관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저희 수부 정형외과 손을 전문적으로 보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수술을 의뢰했더니 진짜로 보니까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왔던 분도 초음파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진단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모든 저 진단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열심히 찾는 분들한테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 뭔가 이제 클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우리가 준비한 거는 네.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볼까요? 네네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살은 산이고 물은 셀프님이 질문하셨고요. 어머님이 60대 중반이신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딱히 치료 방법이나 원인을 모르시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네네. 네. 일단은 뭐 환자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 걸을 때 아픈 통증의 원인은 정말 많죠. 근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짜 맞다고 그러면 그 발바닥 중족골 관절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염증이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뭐 발가락 관절 사이에도 또 저맥낭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류마티스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을 때 발바닥에 아픈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게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어머님은 우선 이제 걸을 때 불편하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발의 앞쪽이 아프시면 아무래도 관절염이나 관절 사이에 있는 저맥낭의 이상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관절염이 오래되셨으면 그 활동성 말고 아니면 그 관절염이 오래돼서 생긴 변형 때문에 그 발바닥 변형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발목 관절의 이상 때문에 발목이나 또 이 작은 중족골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치가 이렇게 정상보다 좀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오래 걸을 때 불편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관절의 이상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족저근막염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가능한 원인이 될 거니까 아픈 원인은 굉장히 많으니까 의사의 진찰과 검사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모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죠? 네. 네네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나중 되면은 손발이 많이 붓고 더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관리하면 장애까지는 안 되는 걸지요? 원장님. 네. 뭐 관절염 장애는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장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근데 빨리 치료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러면은 장애가 생길 수는 있고 장애 진단은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장애 진단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뭐 경증 장애, 중증 장애 이렇게 우리가 써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심사하는 심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손발이 많이 붓고 더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발이 많이 붓는 것이 전체적인 관절이 붓는 것인지 아니면 손과 발이 이렇게 통통하게 붓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 관절의 활동성 때문에 붓는 것이면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활동을 적게 하시면 또 많이 부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해도 또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진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연세가 중요하겠죠, 우선. 네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있는지 하시는 일이 뭔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관절이 뻣뻣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죠?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가야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증상일 거라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시든지 대개 60, 70 이상 되시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없지 않고 또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또 당뇨병과 관련된 손 관절의 뻣뻣함 증상이 잘 나타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뻣뻣한 거 말고도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길 거니까 그런 동반된 증상이 있는지 아버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분이 질문하셨는데요. 관절통은 있지만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은 낮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답변할까요? 네네네.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또 관절이 여러 군데가 아니고 작은 관절이 한두 군데 보였으면 염증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체 정상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가서 실제로 염증의 상태를 정확하게 또 혈액 검사와 함께 진단을 받아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염증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하면은 아주 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빨리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뭐 혈침 적혈구 침강 속도 또는 뭐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는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간을 자극해서 간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을 측정하거나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적혈구가 뭐 침강되는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염증 물질에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 물질이 정상이라고 해서 나한테 염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염증이 아주 약하게 있으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 정상이라고 나는 우리 몸에 관절염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요거는 저희가 대답하기 우리 분야는 아닌 것 같지만 네 할머니시고 본인이 질문하셨군요. 네, 허리와 엉치가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이다. 그래 수술을 하셨고요. 다시 아팠다. 발바닥에 부어서 그럴 수가 없다. 밑에 분은 다른 거죠. 네네네. 네. 이거는 뭐 저희 같은 분입니다. 네. 당뇨도 있고 파킨슨도 있다. 뭐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병도 있고 파킨스니즘도 있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류마티스 질환 그러니까 염증성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치료를 하셨는데 또 그러하니까 수술을 하신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네. 빨리 좋은 방법을 찾아서 증상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장윤희님. 네. 권승준 님이 질문하셨네요. 초음파와 MRI 중 어느 쪽을 사용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있을까요?
네네.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는 염증성 관절염에서는 MRI를 가지고 진단에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네네. 네. MRI를 이용할 때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파괴가 됐거나 뼈의 이상이 확실히 나타났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MRI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단순 방사선, 초음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는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아이소톱 이용한 홀바디 본 스캔, 전신 골 스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활동성이나 문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어떤 따라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증상에 따라서 어떤 질병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깨나 아까 말씀하셨던 반월상 연골. 힘줄에 이상이 있거나 완전히 끊어졌거나 수술이 필요하거나 수술 직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MRI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MRI가 필요할 거고 단순 진단이나 우리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제 MRI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증상에 따라서 활용을 한다. 또 염증성 관절염에는 MRI를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시군요. 최근 혈소판이 만 이하로 떨어져서 수혈을 받고 있다 했는데 수혈기에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추가 수혈을 받는데 원인이 류마티스나 치료약의 부작용 때문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는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연세가 많으시면은 우리가 쓰는 약물 자체가 면역을 약간 조절하는 아주 면역 억제제까지는 아니지만 면역 기능을 조금 떨어뜨리게 하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약물을 끊으면 대부분 이런 증상은 개선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만 이하로까지는 잘 떨어지지 않고 그 전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오시면 검사를 하니까 그 이전에 대부분 이제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대부분 약을 끊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다른 원인을 꼭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물 자체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이 혈소판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거든요. 면역학적으로 혈소판이 떨어지는 질환도 있고 골수의 이상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류마티스 선생님과 그다음에 혈액중량 선생님, 혈액학 선생님과 이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통풍이 의심될 때도 초음파로 요산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죠. 요산 결정이 있고 요산 결절이 있거든요. 요산은 우리 혈액이나 체액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농도가 높아진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과포화가 되면서 그 녹아 있는 요산이 서로 뭉치면서 아주 현미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을 만듭니다. 결정. 근데 결정은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현미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초음파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산 결정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덩어리가 되죠. 그걸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절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처럼 초음파로 잘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요산 결정은 그 현미경으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그 평광 현미경이라는 이렇게 요산 결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특수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물을 뽑아가지고 그 현미경을 보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요산 결정을 찾는 건 아니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관절 안에 물을 뽑고 도움을 받아서 물을 뽑고
요상 결정은 평강현미경 검사로 확인한다. 그리고 요상 결정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절은 초음파로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이 구슬동자님께서 이제 결정과 결절,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실 어려운 수 있을 말이죠. 것 같아요. 네. 초음파를 보면 이제 그 덩어리 같이 되어 있는 하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지만 결정은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확진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결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을 우리 백혈구가 이렇게 탐식한 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100% 급성 통풍 발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네. 하죠. 라이온킹 이 연세 70이시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관절염 약을 드시고 계신데 최근은 혀끝이 얼얼하고 입안 양쪽 볼안에 주름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치료가 있나? 약은 끊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고 또 특이한 증상은 아니신데 뭐 혀가 얼얼하고 입안에 뭐가 생겨 있으면 식사하기도 힘들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이것이 오래되셨으면은 혹시 이제 만성적으로 생긴 구강 내 다른 병변이 아닌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어떤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 약물을 끊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약인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어떤 약 쓴지는 모르는데 약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장원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셔서 여하튼 허리 아프신 게 또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들이 명의를 만나셔서 꼭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꽤 많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됐죠. 또 토요일 늦게까지 또 너무 이 유튜브 앞에 많이 잡아놓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초음파를 이용한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초음파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뭐 진단과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해 주신 올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신 나경선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